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채워지지 않는 갈증은 과연 당신의 것일까요? 아니면 타인의 시선과 알고리즘이 설계한 정교한 덫입니까? 170년 전 한 여인이 겪었던 파멸을 통해 우리 내면의 욕망을 해부합니다. 현대인의 고질병인 만성적 불만족, 그 치명적인 기원을 찾아 19세기 프랑스로 떠납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문학적 탐구가 아닌 당신의 무의식을 향한 선전포고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시작합니다. 에마 보바리가 겪었던 그 치명적인 파멸은 오늘날 우리 각자의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기괴할 정도로 똑같은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설이 아니라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보바리 부인의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비극은 픽션이 아니라 우리의 오늘이며 내일의 예고편입니다. 이제 그 거대한 거울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욕망의 설계도를 마주할 용기가 있는 분들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스타브 플로베르의 불멸의 걸작 보바리 부인입니다. 단순한 불륜 소설로 치부하기엔 그 끝은 너무나도 잔혹하고 그 질문은 너무나도 서늘합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정밀한 욕망의 부검 보고서입니다. 1857년 출간 당시 전 프랑스를 뒤흔들었던 이 책은 이제 21세기 AI 시대의 우리에게 더 강력한 경고를 던집니다. 사실주의의 거장 플로베르가 문장 사이에 숨겨놓은 그 날카로운 칼날을 이제 하나씩 꺼내어 우리의 현실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20분간의 장대한 통찰이 시작됩니다. 둘째, 저자 귀스타브 플로베르를 소개합니다. 그는 1821년 프랑스 루앙에서 태어났습니다. 의사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는 인간의 영혼이 아닌 인간의 위선을 해부하는 작가가 되기로 결심했죠. 그는 문학계의 지독한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완벽한 단어 하나를 얻기 위해 밤낮으로 비명을 지르며 글을 썼습니다. 그의 거실은 소리내어 문장의 리듬을 점검하는 이른바 비명의 방이었습니다. 그는 단 하나의 완벽한 표현을 찾기 전까지는 절대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의 사투 끝에 탄생한 보바리 부인은 그렇게 사실주의 문학의 정점이자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그의 광기는 이제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는 문장의 신이었습니다. 그가 밤낮으로 지른 비명의 산물이 바로 이 소설입니다. 우리는 그 고통의 기록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르모쥐스트, 그 완벽한 단어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셋째, 시대와 지역을 살펴봅시다. 나폴레옹 3세의 제2제정기 프랑스는 겉으로는 화려한 경제 성장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철도가 깔리고 산업이 번창하던 시기였죠. 하지만 그 내면은 지독한 허영과 위선으로 가득 찬 속물의 시대였습니다. 돈의 맛을 본 부르주아 계급은 품격보다는 외형적인 화려함에 집착했습니다. 그들은 예술을 즐기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만 여겼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공기는 에마 보바리라는 욕망의 괴물을 키우는 양분이 되었습니다. 플로베르는 이 속물적인 시대를 냉소적인 시선으로 포착했습니다. 그는 시대의 질병을 진단하는 의사처럼 펜을 들었습니다. 19세기 프랑스, 그 화려한 드레스 밑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의 민낯을 우리는 이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산업혁명의 파도가 몰아치던 그때 인간의 영혼은 어디로 향하고 있었을까요? 그 답은 에마가 살았던 시골 마을 요빌에 있습니다. 안개 낀 노르망디의 들판으로 떠나보시죠. 넷째, 내용 소개입니다. 이야기는 에마가 시골 의사 샤를 보바리와 결혼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샤를은 착하고 성실하지만 에마에게는 지독하게 지루하고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그녀가 원하는 그 화려한 열정과 로맨틱한 대화는 제공할 줄 몰랐습니다. 에마는 결혼만 하면 소설 속 주인공처럼 심장이 뛰는 삶이 펼쳐질 줄 알았지만 현실은 남편의 코 고는 소리와 매일 같은 저녁 식사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샤를의 평범함을 죄악처럼 여겼습니다. 그녀에게 결혼은 구원이 아니라 몰락의 시작이었습니다. 플로베르는 샤를의 그 순진한 어리석음과 에마의 날카로운 혐오를 극명하게 대비시켰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불일치를 봅니다. 에마는 사랑을 원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감정이 주는 자극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욕망은 이제 남편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더 위험한 곳을 향해 뻗어나갑니다. 결혼이라는 신성한 약속이 어떻게 한 여인의 영혼을 갉아먹는 족쇄가 되는지 그 과정을 지켜보십시오. 에마의 눈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무도회의 화려한 조명이 그녀를 부르고 있습니다. 파멸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에마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두 번의 불륜을 저지릅니다. 첫 번째 연인은 교활한 바람둥이 로돌프였습니다. 그는 에마의 로맨틱한 환상을 이용해 그녀를 유혹했습니다. 에마는 그와의 만남을 소설 속 주인공들의 만남처럼 신성시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위해 비싼 선물을 사고 함께 도망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하지만 로돌프에게 에마는 수많은 정복 대상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도망치기로 한 날 아침, 작별의 편지 한 장만을 남기고 그녀를 버렸습니다. 에마는 큰 충격을 받고 쓰러졌지만 그 고통조차 소설 속 비극적인 여주인공처럼 즐겼습니다. 플로베르는 에마의 그 어리석은 진지함과 로돌프의 냉소적인 태도를 통해 인간관계의 잔인함을 드러냅니다. 에마가 갈구했던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포장지에 쌓인 드라마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소설로 만들고 싶어 했지만 현실은 차가운 배신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불륜의 실패는 그녀를 더 깊은 사치와 망상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욕망의 엔진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장은 더 잔혹합니다. 지켜보십시오. 에마의 추락은 이제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사랑이라는 환상이 깨진 자리에는 무엇이 남았을까요? 그 답은 소비에 있습니다. 이제 뢰뢰가 등장할 시간입니다. 다섯째, 그녀의 파멸을 결정적으로 만든 것은 약탈적 소비였습니다. 상인 뢰뢰는 에마의 약점을 정확히 파헤쳤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끊임없이 신용대출을 권하며 화려한 비단, 보석 가구들을 팔아치웠습니다. 에마는 뢰뢰가 내미는 어음에 서명하며 당장의 욕망을 채웠지만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파는 행위였습니다. 뢰뢰는 친절한 이웃의 얼굴을 하고 그녀의 가정을 서서히 파괴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에마는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지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플로베르는 뢰뢰를 단순한 악당이 아니라 당시 부르주아 사회의 약탈적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인물로 그렸습니다. 그는 에마의 허영심을 먹고 자라는 기생충이었습니다. 에마는 자신이 물건을 소유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물건과 빚이 그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의 신용카드와 할부금융의 어두운 이면이 이미 170년 전 이 소설 속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욕망의 청구서는 이제 에마의 감당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집안의 가구들 위로 압류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와 절망이 그녀를 덮칩니다. 뢰뢰의 차가운 미소 뒤에 숨겨진 파멸의 진실을 보십시오. 에마는 이제 막다른 길에 몰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욕망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비소의 맛은 어떨까요? 이제 확인하시게 됩니다. 눈을 떼지 마십시오. 에마의 장례식 날, 샤를은 상심하여 모든 의욕을 잃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빚을 갚기 위해 남은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다 결국 아내의 뒤를 따르듯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에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랑은 에마의 욕망보다 훨씬 더 깊고 진실했지만 에마는 끝내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어린 딸 베르트는 고아가 되어 친척 집을 전전하다 결국 공장의 직공이 됩니다. 에마가 꿈꿨던 그 모든 화려함의 대가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어린 딸의 불행으로 돌아왔습니다. 플로베르는 이 비극적인 결말을 통해 개인의 무책임한 욕망이 주변을 어떻게 황폐화시키는지 경고했습니다. 욕망의 잔치는 끝났고 이제 폐허만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에마의 비극은 단순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잠재적인 미래입니다. 플로베르는 에마를 통해 우리 내면의 괴물을 거울에 비춰주었습니다. 19세기 프랑스, 그 슬픈 역사의 페이지를 이제 덮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아니면 또 다른 에마 보바리가 되어 허상을 쫓고 있습니까? 사실주의의 거장은 우리에게 답을 요구합니다. 이제 법정의 시간입니다. 이 소설이 왜 기소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비극은 계속됩니다. 여섯째, 이 소설은 법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1857년 프랑스 정부는 공중도덕과 종교에 대한 모독 혐의로 플로베르를 기소했습니다. 검찰관 에르네스트 피나르는 이 소설이 불륜을 너무나 매혹적으로 묘사하여 여성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에마가 불륜을 저지르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장면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정은 문학의 자유와 사회적 도덕 사이에 치열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플로베르는 자신의 작품이 도덕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는 에마 보바리, 그녀는 바로 나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에마의 비극이 작가 개인의 투영이자 시대의 산물임을 의미했습니다. 재판 과정은 신문지상을 화려하게 장식했고 대중의 관심은 폭발했습니다. 문학이 법의 잣대로 심판받을 수 있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이 19세기 프랑스를 뒤흔들었습니다. 사실주의 문학이 겪어야 했던 그 험난한 탄생의 과정을 보십시오. 검열의 가위질 속에서도 플로베르의 펜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결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플로베르는 승리했을까요? 아니면 침묵당했을까요? 역사의 현장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진실의 법정이 열립니다. 결국 플로베르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이 소설이 불륜의 비참한 결말을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도덕적인 교훈을 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프랑스 문학사에서 표현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재판의 노이즈 마케팅 덕분에 보바리 부인은 출간 즉시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금기시된 욕망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서점으로 달려갔습니다. 플로베르는 일약 스타 작가가 되었고 사실주의는 문학의 주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소설은 이제 단순한 책을 넘어 사회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플로베르의 승리는 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문학의 승리였습니다. 우리는 이 재판을 통해 문학이 현실을 비추는 거울로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1857년 프랑스, 법정의 조명은 꺼졌지만 소설의 생명력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언론과 평단이 이 작품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리고 현대문학에 어떤 발자취를 남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7째, 비평과 평가 소개입니다. 사실주의의 교과서라 불리는 이 작품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그 답을 공개합니다. 문학적 카타르시스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눈을 떼지 마십시오. 보바리 부인의 생명력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이제 그 평가를 들어보시죠. 8째, 비슷한 다른 책과의 비교입니다.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와 비교해보면 에마의 독특함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안나는 진정한 사랑과 열정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고 그 파멸 속에서도 숭고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반면 에마는 사랑이라는 포장지에 쌓인 물질적 풍요와 신분 상승을 갈망했습니다. 그녀의 파멸은 숭고하기보다는 비참하고 속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에마를 더욱 현대적인 캐릭터로 만듭니다. 우리는 안나처럼 위대한 사랑을 하기는 힘들지만 에마처럼 물건을 사고 허영에 빠지기는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쥘드 고티에는 이를 보바리즘이라 명명했습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로 자신을 상상하는 치명적인 망상이죠. 안나가 사랑의 노예였다면 에마는 계급적 허영과 소비의 노예였습니다. 이것이 보바리 부인이 21세기 소비 사회에서 더욱 강력한 울림을 주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작은 에마 보바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그 욕망의 씨앗이 AI 시대에 어떻게 진화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9째, AI 시대의 시사점 및 결론입니다. 에마가 오늘날 살았다면 그녀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제 그 충격적인 미래 시나리오를 공개합니다. 인공지능이 설계한 욕망의 늪, 그 실체를 마주할 시간입니다. 눈을 떼지 마십시오. 결론이 다가옵니다. 당신의 욕망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제 그 답을 알려드립니다. 사실주의의 거울은 이제 디지털 화면을 비춥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죠. 우리는 이 웅장한 다큐멘터리를 통해 19세기 프랑스 요빌에서 시작된 한 여인의 욕망이 어떻게 현대 AI 시대에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저자 플로베르의 광적인 집착, 시대의 위선, 에마의 파멸, 그리고 법정의 심판까지, 이 모든 과정은 우리 내면의 허영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보바리 부인의 비극은 우리가 현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허상을 쫓을 때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알고리즘이 설계한 욕망의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투박하더라도 진실한 현실의 주인으로 살 것인가? 플로베르는 우리에게 사실주의의 칼날을 쥐어주었습니다. 그 칼날로 우리의 일상을 가리고 있는 환상의 베일을 걷어내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손에 잡히지 않는 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발밑에 있습니다. 에마가 끝내 보지 못했던 그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실을 여러분은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1200초의 대장정, 그 깊이 있는 통찰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경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강연의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인생은 이제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주의의 눈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영광이었습니다. 당신의 욕망을 응원합니다. 오직 진실한 욕망만을 말이죠. 안녕히 계십시오.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마 보바리의 비극은 우리가 현실의 유한함을 인정하지 못할 때 시작됩니다. 알고리즘이 선사하는 무한한 허상 대신 우리 곁에 투박한 진실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파멸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고전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무게를 견디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간견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통찰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경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고 날카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